여러분, 저는 새벽 4시면 일어나는 58살 건물 청소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딸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만삭의 몸으로요. 여러분도 혹시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 있으시죠? 그런데 그게 정말 기우였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까지 딸이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분이입니다. 올해 58살이고요. 새벽 4시 반이면 청소복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강남 쪽 오피스텔 건물 청소가 제 일이거든요. 화장실 변기를 닦고 계단을 쓸고 유리창을 닦습니다. 허리는 아프지만 이 일이 싫지는 않아요. 떳떳하게 벌어서 떳떳하게 쓰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만 딸 생각이 났습니다. 서윤이요. 제 외동딸. 벌써 반년째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신혼이라 바쁘겠거니 했어요. 한 달쯤 지나서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입덧이 심해서 그러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석 달, 넉 달이 지났어요. 사실 전 딸한테 미안한 게 많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여자 혼자 아이를 키웠거든요. 넉넉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대학도 야간으로 보냈고 결혼 때도 변변한 혼수 하나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인지 딸이 시집갈 때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나는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동시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28살 딸이 엄마 눈치를 보며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일부러 연락을 자주 안 했어요. 딸이 새 가정에 잘 적응하도록 시댁 눈치 안 보게 하려고요. 사위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 대표래요. IT 쪽인가 뭔가. 잘은 모르지만 사무실도 있고 직원도 몇 명 있다고 했어요. 신도시 쪽에 빌라도 샀다고 하더군요. 딸이 결혼 전에 보여준 사진으로는 깔끔하고 넓어 보였어요. 우리 서윤이가 고생 끝에 복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요. 근데 왜일까요? 시간이 갈수록 불안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결혼 직전에 통화했을 때 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떨리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나 정말 괜찮을까? 그때 딸이 물었던 말이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럼 괜찮고 말고. 서윤이 정도면 어디 가서도 잘 살아. 근데 정작 제가 그 말을 믿고 있었던 걸까요? 반년 동안 연락이 없는데도 찾아가 보지 않은 건 정말 딸을 믿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였을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딸 집에 가보자.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가슴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신도시까지는 환승을 2번 해야 했습니다. 1시간 반쯤 걸렸어요. 빌라 주소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딸이 초대하지 않았거든요. 정리가 덜 됐다는 핑계였지만 저는 그게 시댁 눈치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갔습니다. 오전 10시쯤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깔끔한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현관 비밀번호는 모르니까 초인종을 눌러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마침 택배 기사님이 들어가시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3층이었어요. 딸이 사는 집이. 문 앞까지 갔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폐가 되는 건 아닐까?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냥 갈까? 그때였어요. 뒤편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뒤적이는 소리, 비닐 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 저는 계단을 내려가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장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만삭의 배를 한 여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었어요. 겨울인데 얇은 트레이닝복 하나만 걸치고요. 손은 시퍼렇게 얼어 있었고요.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게 제 딸이었으니까요. 서윤아? 딸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어요. 손에 든 컵라면 용기를 황급히 뒤로 숨겼어요. 그 안에는 누군가 남긴 라면 면발 몇 가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는 푹 꺼져 있었어요. 임신 8개월이라던데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요. 서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딸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그냥 분리수거 제대로 됐나 확인하는 거야. 요즘 관리비 아끼려고 우리 집에서 봉사 비슷하게 하거든. 거짓말이었어요. 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딸은 지금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서윤아, 제가 딸의 손목을 잡았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딸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뺐습니다. 아파. 엄마 아파. 손목에 멍이 온전히 드러났어요. 새로운 멍, 오래된 멍이 겹쳐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른 게 아니라 외면했다는 걸.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다는 걸. 그리고 지금 제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이 아이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라는 걸. 서윤아, 집에 가자. 엄마 집에 가자. 제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안 돼. 나 괜찮아. 정말 괜찮다니까.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딸의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어요. 볼은 쑥 꺼져서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임신 8개월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지금 쓰레기통 뒤지고 있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딸이 주위를 둘러보며 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제발 조용히 해. 여기 사람들 다 들어. 제발. 딸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조용히 얘기하자.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8살 성인이 뱃속에 아이를 품은 엄마가 제 딸이 배고프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어요. 밥은? 집에 밥은 없어? 없어. 시어머니가 식비를 안 줘. 뭐? 식비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적게 주시는 정도였어. 한 달에 20만 원? 그 정도. 근데 점점 줄어들더니 2달 전부터는 아예 안 주셔. 임신했으니 집에만 있으면 돈 쓸 일도 없다고. 그럼 사위는? 내 남편은 뭐 하는데? 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오빠는 엄마 말씀만 들어. 엄마가 다 내 생각해서 하시는 거니까 참아라고만 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났어요. 동시에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이걸 왜 진작 몰랐을까?
왜 반년 동안 딸을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진 거야? 먹을 게 없어서?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나 진짜 배고팠어. 냉장고에는 시어머니 드실 것만 있고 나는 아침에 식빵 한 조각, 점심에 밥 한 공기만 먹어. 저녁은 굶는 날이 더 많아. 미쳤구나. 그 사람들이 미쳤어. 제 목소리가 다시 커졌어요. 딸이 또 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안 돼. 시어머니가 알면 더 심해져. 제발. 그때 딸의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기도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 거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자, 서윤아. 지금 당장 엄마랑 가자. 짐은 나중에 빼면 돼. 안 돼, 엄마.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 지금 못 나가. 카드도 없고 휴대폰도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셔. 통장도 다 압수당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그러셔. 임신했으니 집에만 있으면 되는데 휴대폰이나 카드가 왜 필요하냐고. 나가서 쓸데없는 데에 돈 쓰지 말고 집에서 태교나 잘하라고. 제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게 감금이야, 서윤아. 그건 범죄라고. 엄마, 나도 알아. 근데 아기 때문에라도 참아야 해. 시어머니가 그러셨어. 내가 말 안 들으면 아기한테 안 좋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기형아 나온다고. 딸이 배를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그리고 오빠 회사가 지금 어렵대. 투자 받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내가 문제 일으키면 투자 깨진대. 그럼 다 끝이래. 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완전히 세뇌당한 상태였어요. 저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서윤아, 잘 들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참는다고 아기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상태로는 너도 아기도 위험해. 하지만은 무슨, 엄마가 여기서 못 데려가면 엄마가 경찰이라도 부를 거야. 딸이 깜짝 놀라며 제 손을 뿌리쳤어요. 안 돼. 엄마, 경찰 부르면 안 돼. 그럼 오빠 인생 끝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데? 제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딸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뒤편에서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딸이 먼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한 달만 더 버틸게. 출산하고 나면 그때는 나도 좀 자유로워질 거야. 한 달을 어떻게 버텨? 지금도 이런데. 엄마, 제발. 나 진짜 괜찮아. 오늘 엄마 본 게 다행이야. 이제 조심할게. 쓰레기통 같은데 안 뒤질게. 딸이 애써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비참해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들어가 봐. 시어머니가 외출하신 사이에 나온 건데 이따 들어오시면. 딸이 다시 주위를 살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도망친 죄수 같았어요. 아니, 감옥에 갇힌 죄수였어요. 그것도 임신부가. 저는 그날 딸을 억지로 데려가지 못했어요. 딸이 완강히 거부했고 저도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제 지갑에 있던 5만 원을 딸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 몰래. 급하면 편의점에서라도 뭐 사 먹고. 딸이 돈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엄마. 나 정말 괜찮을 거야. 딸이 다시 말했어요. 괜찮다고. 그 말을 듣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딸을 꺼내야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참는 엄마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저는 딸한테 매일 전화를 걸었어요. 물론 시어머니 몰래요. 제가 준 5만 원으로 딸이 중고폰을 샀거든요. 통화는 늘 짧았어요. 3분, 길어야 5분. 딸은 항상 불안해했어요. 엄마, 끊어야 해. 시어머니 오신다. 서윤아, 하루만 더 버텨. 엄마가 방법 찾을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막막했어요. 58살 청소부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법도 잘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딸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또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저녁 안 주셨어. 내가 낮에 물 한 잔 엎질렀다고. 뭐? 괜찮아, 엄마. 나 아침에 식빵 먹었으니까. 하루쯤 굶는 거야.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임신 8개월인 사람이 하루를 굶는다고요? 서윤아, 딸.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거기서 도대체 뭘 당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본 것보다 더 심해?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딸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듣는 내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결혼 초기에는 괜찮았대요. 사위의 회사도 잘 되는 것 같았고 시어머니도 상냥했대요. 근데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해졌답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어. 물 아껴 써라. 전기 아껴 써라. 그 정도는 이해했어. 근데 점점 심해졌어. 시어머니가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웠대요. 아무 때나 열면 전기세 나온다는 이유였대요. 하루 3번, 식사 시간에만 열 수 있었답니다. 그것도 처음엔 참았어. 근데 임신하고 나서 더 심해졌어. 임신 사실을 알린 날 시어머니가 말했대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건강한 아기 낳는 것. 그러니 집에서 쉬기만 해. 나가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날부터 딸의 카드가 정지됐어요. 휴대폰도 압수당했고요. 임신부는 전자파에 노출되면 안 된다는 핑계였대요. 엄마,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진짜 날 위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 근데 딸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식사량이 줄기 시작했어. 하루 3끼에서 2끼로, 2끼에서 1끼 반으로. 시어머니는 그러셨어. 임신부는 너무 많이 먹으면 거대아가 나온다. 적당히 굶주려야 건강한 아기가 나온다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오빠가 그랬어. 엄마 말씀이 맞다. 엄마가 너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다고. 사위는 완전히 엄마 편이었던 거예요. 딸이 뭘 말해도 엄마 말씀이 맞다만 되풀이했대요. 1달 전쯤엔 외출도 못하게 됐어. 뭐? 시어머니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셨어. 나한테는 안 알려주시고. 임신부가 밖에 나가면 사고 날 수 있다. 집에만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하시면서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게 감금 아니야?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빠가 그러는 거야. 내가 예민해진 거다. 임신하면 다 그렇다고. 딸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상한 건지 시댁이 이상한 건지 구분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사실 오빠 회사는. 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재촉했죠. 회사가 어때? 부도 직전이래. 이미 석 달째 월급도 못 주고 있대. 직원들은 다 나갔고 지금은 오빠 혼자 남았어. 뭐? 투자 받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계속 거절당한대. 시어머니는 그래서 더 절약하시는 거래. 너라도 돈 안 쓰고 버텨줘야 한다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집에 돈이 없다는 거야? 응. 시어머니 연금이랑 오빠가 빚내서 쓰는 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어. 그래서 나한테 쓸 돈이 없는 거야. 그럼 더더욱 나와야지. 그런 집에 있으면 너도 아기도 위험해. 엄마,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나, 나 나가면 어디로 가? 돈도 없고, 일도 못하고. 그리고 아기 낳으면 병원비는 어떻게? 딸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셨어. 내가 참으면 아기는 안전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회사가 살아난다. 그때까지만 참아라고.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어, 엄마. 안 돼, 서윤아. 그 사람들 말 믿으면 안 돼. 제가 딸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꼭 방법 찾을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 알았지? 응.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 근데 뭐라고 신고하지? 우리 딸이 시댁에서 학대당하고 있다고? 증거도 없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괜찮을 거야. 그 두 문장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청소하러 가면서 결심했어요. 법이든 뭐든 닥치는 대로 알아보자. 이대로 있다가는 딸이, 아니, 내 손주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저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청소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딸을 구할 수 있을까? 58년을 살면서 법이나 권리 같은 건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고 참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젠 달랐어요. 참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청소하다가 건물 관리소장님을 만났어요. 50대 중반쯤 되는 남자분인데 평소에 말을 잘 걸지 않는 무뚝뚝한 분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소장님 혹시 법 같은 거 아세요? 법? 무슨 법이요? 소장님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시댁에서 학대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소장님이 빗자루를 놓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분희 씨,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전부 다는 아니고 대략적으로만요. 소장님이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어요. 그건 가정폭력이에요. 신체적 폭력만 폭력이 아니라 경제적 통제나 감금도 다 폭력이거든요. 그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증거가 있어야 해요. 녹음이든 문자든 사진이든. 증거. 그게 문제였어요. 딸은 휴대폰도 없고 밖에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증거를 모아요? 그리고요, 분희 씨. 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시댁 사정도 알아봐야 해요. 혹시 돈 문제가 얽혀 있으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돈 문제. 맞아요. 딸 말로는 사위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소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날 일을 마쳤어요. 집에 와서 중고폰으로 딸한테 전화했어요. 서윤아, 엄마야. 사위 회사 이름이 뭐야? 왜? 그냥 알아봐야 할 게 있어서. 딸이 회사 이름을 알려줬어요. 저는 인터넷을 뒤졌어요.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오더라고요. 회사 정보, 뉴스, 심지어 투자 설명회 같은 것도 검색하면서 놀랐어요. 사위 회사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꽤 알려진 곳이었더라고요. 신문 기사에도 몇 번 났고 투자도 받았대요. 근데 올해 초부터 기사가 뚝 끊겼어요. 더 찾아보니까 사위가 투자금을 잘못 운용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SNS에서 누군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 회사 투자하지 마세요.
사기예요. 제 손이 떨렸어요. 사기? 그럼 우리 딸은 사기꾼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저는 휴일이었지만 빌라 쪽으로 갔어요. 딸을 만나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려고요. 빌라 1층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들어가서 커피를 시키고 카운터에 서 있는 젊은 여자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저기요, 혹시 이 건물 3층에 사는 사람들 아세요? 아, 거기요? 잘은 모르는데. 부부가 사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어르신 한 분. 어르신이요? 네, 어머니인가 봐요. 가끔 오시는데 되게 까칠하세요. 시어머니 애기였어요. 혹시 그 집 남자분 회사 다녀요? 글쎄요.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요. 예전엔 정장 입고 나가는 거 봤는데 역시나 회사가 안 좋은 모양이었어요. 카페를 나와서 관리실로 갔어요. 관리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제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3층에 사는 집 관리비 밀린 거 있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아, 제가 그 집 식구 친척이거든요. 연락이 안 돼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관리인 아주머니가 컴퓨터를 뒤적이더니 말했어요. 관리비는 밀린 거 없는데요. 근데 몇 달째 최소로만 내시네요. 수도세, 전기세 거의 안 나와요. 그럼 집에 사람이 없나? 사람은 있을 거예요. 쓰레기는 계속 나오니까.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망했다. 돈이 없다. 그래서 딸을 굶기고 가둬놓고 통제한다. 그러면서 절약이라는 명분을 댄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회사가 망했으면 빌라는 어떻게 유지하는 거죠? 관리비는 밀린 것도 없다는데? 저는 다시 인터넷을 뒤졌어요. 사위 이름으로 검색했더니 몇 달 전에 올라온 글이 하나 나왔어요. 대표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억 원 차용. 상환 기한 넘겨. 차용증. 빚.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불이 켜졌어요. 그날 저녁 딸한테 전화했어요. 서윤아,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 응? 왜? 그냥 엄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빌라는 시어머니 명의야. 작년에 오빠가 사업할 때 대출 받으려고 시어머니 명의로 바꿨대. 그럼 만약에 회사가 망하면 빌라를 빼앗길 수도 있대. 오빠가 그러던데. 저는 무릎을 쳤어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빌라를 지키려고 딸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딸한테 쓸 돈을 아끼고 딸이 도망가지 못하게 가둬놓은 거죠. 딸은 그저 며느리가 아니라 돈 안 드는 출산 도구였던 거예요. 제 안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분노? 아니, 그것보다 더 강한 거였어요. 결심. 저는 딸한테 말했어요. 서윤아, 엄마가 일주일만 시간 줘. 일주일 안에 꼭 널 데리고 나올게. 엄마, 무슨 소리야? 어떻게? 엄마한테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버티기만 해. 알았지? 응. 통화를 끊고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평생 일만 하느라 공부 같은 건 안 해봤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저는 밤새 인터넷을 뒤지고 메모를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법, 증거, 구출, 58살 청소부 아줌마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낮에는 청소 일하고 저녁에는 딸 주변을 조사했어요. 먼저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구청에 있더라고요. 변호사님한테 딸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건 명백한 가정폭력이고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 사진, 문자 같은 거요. 저는 딸한테 전화했어요. 서윤아, 시어머니 말씀 녹음할 수 있어? 응? 어떻게? 중고폰 있잖아. 그걸로 녹음해. 시어머니가 너한테 뭐라고 하시든 다 녹음하는 거야. 근데 들키면 안 되지. 조심해서 해. 딸은 두려워했지만 제 말을 따랐어요. 3일 동안 녹음한 파일을 제 폰으로 보내왔어요. 듣는 내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너 오늘 또 물 엎질렀지? 저녁 없어. 임신부가 밖에 나가면 사고 난다고 했잖아. 왜 자꾸 나가려고 해? 남편 회사 망하는 게 다 내 탓이야.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 전부 다 거짓말이고 가스라이팅이었어요. 저는 그 파일들을 USB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빌라 주변 상인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카페 사장님, 슈퍼주인 아저씨, 약국 약사님. 다들 딸에 대해 한마디씩 했어요. 그 집 며느리 몇 달째 못 봤어요. 예전엔 가끔 왔는데 요즘은 시어머니만 오시더라고요. 한 번은 새벽에 봤는데 되게 야윈 것 같던데요. 증언들이 모였어요. 저는 그것들도 다 메모했어요. 그리고 사위 회사에 대해서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모았어요. 투자 사기, 차용증, 빚. 특히 중요한 게 있었어요. 사위가 몇 달 전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차용증도 여러 개 있다는 소문이었고요. 저는 그 중 한 명을 찾아냈어요. 인터넷 게시판에 사위 욕을 하는 글을 올린 사람이었어요. 쪽지를 보냈어요. 저는 사위의 장모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그 사람한테 답장이 왔어요. 만나자고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30대 남자분이었어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사위한테 3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대요. 차용증도 있어요. 근데 계속 미루기만 하고 안 갚아요. 이젠 전화도 안 받고. 그 차용증 제가 복사할 수 있을까요? 왜요? 제 딸을 구하려고요. 저는 딸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 남자분이 깜짝 놀라며 차용증 사본을 줬어요. 이거 가지고 고소하세요. 사기죄로. 고맙습니다. 증거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녹음 파일, 증언, 차용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딸을 직접 만나야 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오전, 저는 다시 빌라로 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관리소장님이 함께 가줬어요. 분희 씨, 제가 증인 되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소장님. 우리는 3층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누구세요? 저는 서윤이 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일로? 딸 데리러 왔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를? 저는 USB를 꺼내 들었어요. 여기 당신이 우리 딸한테 한 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녹음 파일이요. 그리고 여기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당신 아들이 사기치고 돈 안 갚은 증거들이요. 차용증 사본도 있고 피해자 증언도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아니에요. 경고예요. 지금 당장 우리 딸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르고 고소할 거예요. 가정폭력, 감금죄, 사기죄로요. 이 사람이 지금. 그때 안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딸이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배를 안고 얼굴은 헬쑥한 채로. 저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시어머니가 딸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한 번 더 손 떼면 진짜 가만 안 둬요. 제 목소리에는 평생 내본 적 없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관리소장님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저는 이 건물 관리소장입니다. 증인으로 여기 왔고요. 필요하면 경찰 부를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사위가 안에서 나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어요. 짐은 나중에 빼기로 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였으니까요. 빌라를 나오면서 딸이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진작 알아챘어야 하는데.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는 딸을 데리고 보호시설로 갔어요. 거기서 진료도 받고 상담도 받았어요. 다행히 아기는 건강했어요. 영양실조 상태였지만 치료받으면 괜찮아진다고 했어요. 한 달 후 딸은 건강한 아기를 낳았어요. 사위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지금 저와 딸은 좁은 임대주택에서 함께 살아요. 넓지는 않지만 따뜻해요. 어제는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딸이 밥 2공기를 먹더라고요. 엄마,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밥을 먹으면서 문득 딸이 말했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응, 고마워, 엄마.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딸이 뒤에서 안아줬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날 밤 손주를 재우면서 생각했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던 딸의 모습을,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참는 엄마를 내려놓았어요. 때로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때로는 싸워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58년을 그렇게 못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엄마는 강해야 한다는 걸. 아니,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일을 겪는 분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